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의 경계에 흐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제 이분이 노자, 장자 철학으로 또 유명하시고 워낙 노자와 장자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다른 책들도 이와 유사한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의 주제와 목차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라. 네가 너냐? 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전하는데요. 책은 크게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51개, 51의 소주제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부는 늑대의 털은 쓸쓸한 눈빛을 데우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집에서 키우는 뭐 개나 이런 동물들은 눈빛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고독한 눈빛이 아닌데 늑대의 눈빛은 아주 고독하다고 해요. 근데 늑대가 보통 보면 좀 추운 지방에 많이 살잖아요. 근데 늑대의 털이 아무리 두껍고 푹신하고 좋아도 그 눈빛을 데우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늑대는 늘 외로움에 홀로 맞서는 동물이라고 해요. 이제 개나 이런 가축처럼 사람에게 길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홀로 이제 자연과 맞서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남이 정한 기준대로 많이 살고 남이 다른 이미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 이런 철학책 좀 읽고 마치 내가 그 철학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철학의 창조자인 것처럼 우리가 많이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남이 정해놓은 거 읽고서 우리는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면서 그런 척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철학책을 읽는 이유는 남이 정한 철학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철학적 시선에서 받는가, 그거를 알아보고 나도 나의 철학을 정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늑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개처럼 이렇게 훈련된 존재가 아니고 길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 이제 세상을 자기가 맞서는 존재,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늑대는 이제 고독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고독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 그 고독을 견딜 줄 알 때 진짜 나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1부에서 계속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게으른 눈, 부지런한 손발. 이건 뭐냐 하면 그렇게 나의 기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남이 정해놓은 기준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라, 공부를 하라. 그래서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는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말고 일단 하다 보면 공부는 된다. 그러니까 마늘밭에 마늘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거 언제 다 뽑지 하고 있으면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게으름을 피우게 되지만 일단 하고 보면 손발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게으른 눈, 부지런한 손발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2부 전체에 걸쳐서는 계속 탐구하라, 공부하라,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아득한 하늘이여. 이것은 누구의 탓이더냐? 이건 뭐냐 하면 누가 이렇게 우리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다 획일화돼 있냐? 왜 세상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딱 두 개밖에 없냐? 그래놓고 우리는 자본주의 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경제 체제 중에
고르고 골라서 마치 하나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 하나 하면서도 남이 정해놓은 그 기준 가지고 하면서 마치 내가 어떠한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 보수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왜 그 중간에 그것은 취하지 못하냐? 누가 이렇게 우리를 흑백 논리의 틀에 갇혔느냐? 그래놓고 하나의 틀을 지향하면서 마치 내가 아주 심도 있게 고뇌해서 그거를 정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3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4부에는 이제 무거운 주제에 관한 가벼운 이야기. 이거는 이제 그럼 우리가 우리의 철학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워낙에 방대한 이야기고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51개의 소주제 글 중에 일부의 첫 번째로 나오는 글을 전문으로 보면서 그 글에서 어떻게 주제를 전하는지 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의 1장은 뭐냐면 고향, 나의 까닭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주제를 알아봄과 동시에 글쓰기 강의도 조금 하게 되겠죠. 이분은 글을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책 리뷰와 글쓰기 강의를 동시에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전문이긴 한데 제가 한 10% 정도는 줄였어요.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그래서 고향, 나의 까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도입입니다. 서울 남부 끝자락에서 화원을 가꾸며 먹고 사는 용진이가 저녁이나 먹자고 불렀다. 약속으로 치자면 1년이나 훨씬 전부터 졸라대어 성사된 것이었다. 용진이는 같은 반 친구였던 은순이와 산다. 은순이는 예쁘장했었다. 한평군 대동면 향교리 서교부락 동네 당산나무를 뱅뱅 돌다가 함께 석양을 등지던 태환이와 오만이도 나왔다. 45년 전 당산나무 파들의 회합이었다. 용진이가 굳이 만나자고 한 이유는 내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친구로서 대접이 늦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대접이라고 했지만 나에게는 격려로 들렸다. 직접 어부에게 부탁하여 귀하고도 비싼 흑산 홍어를 구해왔다. 이렇게 큰돈을 쓴 용진이를 은순이는 용서할지 모르겠다. 도마까지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손수 썰어주는데 홍어의 찰진 맛만큼이나 진하게 고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유명해진 친구는 맨날 시간 핑계대고 약속을 미루었는데 세상 풍파 맨몸으로 견뎌온 친구는 대접해줄 시간만 기다리며 전화하고 또 전화했었구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명해졌다고 없는 돈 축내서 기어이 홍어 한 점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을 타향에서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제 전개입니다. 고향이란 무엇일까? 치밀한 시간 핑계를 무력화시키고 나를 결국에는 끌어내고야 마는 그 고향의 우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옛날 구슬치기 이야기만으로도 눈물방울을 떨어뜨리게 하고 대차 대조표로는 손해인 것이 분명한 일도 기꺼이 하게 하는 고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향은 뿌리고 원래고 본래고 근거고 까닭이란 것들이 잘 계산되지 않는 형체로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곳이 아닐까? 고향이란 단어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고향은 단순히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오랜 시간 전의 동네가 아니다. 만일 그런 동네라면 본래 고자를 써서 고향이라고 쓰지 않고 옛 고자를 써서 고향이라고 써도 될 법하다. 하지만 우리는 옛 고가 아니라 원래 고자, 본래 고자를 써서 고향이라 고향을 부른다. 고는 연고, 근거, 원래, 본래를 의미한다. 까닭이자 연유다. 그래서 고향은 나의 본래 모습, 원래의 내가 있었던 곳이다. 거기서는 아무리 먼 곳에 다녀왔더라도 언제나 원래의 나가 발견될 수 있다. 화장기 없는 나의 맨얼굴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곳. 거기서는 내가 일반 명사로 이탈하지 않고 고유 명사로 살아있을 수 있다. 반면
나들이 타자들의 거대한 공간에서 또 다른 타자로 동화되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타향이다. 타향에서 나는 고유명사인 나로 돌아다니거나 원래 나를 드러내고 다니기보다는 타자들과 동화되면서 갖게 된 다양한 수식어 덩어리를 달고 다닌다. 이른바 익명성이다. 타향에서 나는 익명성 속에 숨어 지내는 감춰진 존재다. 감춰진 존재들끼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가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 큰 차 타는 사람, 작은 차 타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혹은 월세 사는 사람, 진보적인 사람 혹은 보수적인 사람 등의 익명성의 지배권은 철저히 인공적으로 조작된 하나의 이념이나 신념의 차지다. 마무리입니다. 각자의 진짜 모습보다 정해진 이념이나 신념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굴복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내가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이론으로 존재해버리면 그것은 모두 타향살이다. 나를 삶의 주인으로 두지 못하고 그 주인의 자리를 화장기로 꾸며놓은 뻣뻣한 무엇에 양보하고 사는 사람, 고향을 잃은 사람이다. 고향은 바로 내가 나로 드러나는 곳이다. 고향에서 나는 화장기 없이 맨얼굴로 다닌다. 더 중요한 것, 더 본래적인 것, 더 맛있는 것은 모두 고향에 있다. 내 주인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용진의 호출은 바로 고향의 호출이었다. 겨울밤 찬바람을 이기며 돌아오는 내내 나는 오직 나만 바라보았다. 나는 고향에 있다. 자, 어떠세요?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주제,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주제는 이거죠.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인 나로 살아라. 타향에서 익명성으로 살지 말고 고향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라. 타향에 살더라도 고향에 사는 것처럼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주제를 전하고자 했죠. 근데 이 글을 어떻게 쓰게 됐어요? 고향에 대한 글을 써야지 라고 뜬금없이 쓴 건 아닐 거죠. 친구가 불러서 홍어를 한 점 먹으러 갔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편할까? 이곳에선 내가 왜 이렇게 무장해제가 될까? 고향이란 대체 뭘까? 라는 물음이 던져지는 순간, 아, 이래서 고향이구나. 라는 답을 스스로 얻었겠죠. 그래서 글을 한번 써보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끔 불을 당긴 소재, 시야 소재, 화제는 바로 고향 친구와 식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고향 친구와 식사를 하고 이런 주제를 글을 써보자 라고 마음먹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글의 형식 구조는 이겁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 그리고 의미 구조는 뭔가요? 도입은 이제 안내 글이에요. 그리고 전개는 고향과 타향의 개념을 썼죠. 그리고 마무리는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안내 글에서는 고향 친구와 식사한 이야기를 했죠. 이 글을 안내하는 거예요. 바로 고향과 타향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에서는 고향과 타향을 이제 정의하죠. 정의하고 이제 고향과 타향의 정의, 본래의 나, 고유명사, 타향은 익명성에 감춰진 나, 일반 명사를 정의를 해주고 나서 주장으로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살아라. 익명성에 숨지 말고 나로 살아라. 이게 이제 이 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작가가 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유추를 해보면 앞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지만 35년 전 고향 친구 용진이와 식사한 일이 시야 소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홍어를 먹으면서 도대체 고향이 뭐길래 이렇게 바쁜 나를 얘가 기꺼이 불러냈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편한 이유는 뭘까? 여기서 무장 해제돼서 교수라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작가라고 포장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본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서 얻은 답으로서 글을 썼죠. 그래서 이제 개념으로 고향과 타향을 쓰고 주장해서 고향이란 나를 나에게 만들어주는 곳, 감춰진 내가 아닌 본래의 내가 있는 곳이다. 이런 주제를 전했죠. 근데 이렇게 두 단락으로만 써도 글은 되지만 조금 더
좀 멋있는 글, 독자에게 호기심을 당기는 글을 쓰기 위해서 안내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읽다가 보면 처음부터 고향은 이런 거다, 타향은 이런 거다. 개념으로만 써도 글은 되지만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홍어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하면 부드럽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죠.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고향 친구 얘기를 할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고향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글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세 단락, 도입 전개 마무리인데 의미 단락으로는 안내글로 고향으로서 우리를 호기심을 유발해주죠. 우리를 이끌어주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고향의 이슈를 끄집어낸 다음에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개념과 주장을 통해서 펼쳐주죠. 전형적인 멋진 에세이 구조, 칼럼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글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첫째는 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진보, 보수 두 개의 틀에 갇혀서 살죠. 그리고 타향에 살면은 회사 다니면 무슨 무슨 과장, 무슨 무슨 부장이라는 개념화된 일반 명사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있죠. 포장해서. 추상화돼서 개념화된 나로 살지 말고 나의 본질,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을 찾아서 바로 나로 살아라. 타향에 살면서도 마치 고향에 있는 것처럼 나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이제 늑대의 외로운 눈을빛을 가져야 되겠죠. 무장 해제된 나로서 늘 새로움을 갈구하고 내가 내 기준을 창조하고 남이 창조해 놓은 남이 만들어준 개념의 틀에서 들어가서 부장이다, 차장이다, 진보다, 보수다, 일반 명사에 갇히지 말고 고유명사인 나로 살아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 작가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겠죠. 친구하고 홍어를 먹으면서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잖아요. 왜 쓸 수 있었을까요? 늘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의 상황을 의미로 연결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홍어를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편하지?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고향 친구와 같이 있어서 편하구나. 근데 도대체 고향이 뭐지 그럼? 그렇게 의문을 던졌으니까 답이 나왔고 답이 나왔으니까 글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 글을 읽고 글의 주제를 배우고 그리고 이 작가가 글을 쓴 방식, 늘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자세. 이게 바로 내 기준으로 사는 자세, 고유명사로 사는 자세.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가 쓴 글의 주제를 자기가 몸소 실천해 보이는 삶이죠. 몸소 실천하고 그걸로 글을 썼다. 그게 뭐다? 바로 최진석 교수님, 최진석 작가죠. 작가의 경계에 흐르다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요 표지죠. 경계에 흐르다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책 전체가 이러한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경계에 흐르다를 리뷰해보면서 에세이 한 편 쓰는 법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구독하시고 하시면 또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